자, 조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조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조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첫 번째 괄호 1번에 보시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준 조세라고 하지만은 그 자체가 조세는 아니죠. 흔히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세나 공과금의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조세는 부과권자예요. 그래서 부과권자가 국가이거나 지자체가 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국세,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할 텐데, 공과금은 이에 비해서 공공단체가 공공요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을 공과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조세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두 번 이렇게 되고요. 자, 괄호 2번. 조세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비 추진과 재정 수입을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조세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 자 대표적으로 벌금 우리가 또는 과태료, 과료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재정 수요 충족 목적이라고 하죠. 입에서 벌금은 재정 수요 충족 목적도 없잖아 했지만 더 큰 목적은 질서 유지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과 벌금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조세는 개별적 또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조세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수도세, 전기세라는 표현 옳지 않죠?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조세는 직접적 반대 급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왜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해? 라고 하는 말이 옳지 않은 것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주어진 하나의 국민으로서 의무로서 내는 것이지, 국가 나한테 해준 게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내고 해준 게 없다고 해서 덜 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국방의 서비스, 행정의 서비스, 뭐 치안의 서비스 등이 내 제공받는 양에 비례해서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뭐가 돼요? 세 달 단전, 세 달 체납하면 단전 단수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반대 급부의 성격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세와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이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세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야. 그래서 굳이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런 걸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 마지막 괄호 6번인데 자, 이런 조세의 납부인데 이런 조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무슨 납부다? 네, 금전 납부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고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인정된다? 물납이 인정됩니다.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으로 납부한 세금이 국세 중에 물납 인정되는 게 있고 지방세 중 물납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세 중 물납 인정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네, 상속세가 있고요. 지방세 중 물납이 인정되는 게 대표적으로 재산세가 물납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공부하는 목적이 상식 올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시험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죠? 결국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조세가 뭔지 몰라도 돼. 아셨죠?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조세의 납부가 원칙적으로는 금전 납부인데 예외적으로 물납이 인정되더라. 그죠?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있다. 자, 물납 인정된 조세도 외울 때 상속세, 재산세 이렇게 외우지 말고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그래서 우리 세법 시험 문제는 국세냐 지방세냐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오시면서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십니다. 자, 페이지 6페이지 넘어갑니다. 조세 분류예요. 자, 조세 분류를 보시면 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했었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국세,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것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날라온 고지서가 있으면 걔는 뭐예요? 국세예요. 아셨죠? 시군 구로부터 날라온 고지가 있으면 걔는 지방세입니다. 아셨죠? 법원이나 경찰서로부터 날라온 고지서가 있으면 걔는 벌금이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고, 그럼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알아야 되느냐? 방금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가 국세냐 지방세냐를 기준으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문제는 일일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보셨지만 상속세, 국세, 지방세요? 국세죠. 재산세? 지방세인 거 아시죠?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당연히 외워지기 때문에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굳이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공부하다 보면 이놈이 국세, 이놈이 지방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셨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분명히 국세로서 또는 지방세로서 단정지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페이지 9페이지 넘어가요. 자, 표시입니다. 첫 번째, 오늘 공부해야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목적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거든요. 자,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크게 무엇과 뭐로 나눌 수 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일을 순방하고 와서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독일을 대비해서 통일세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통일세를 만든다면 그 통일세가 보통세겠습니까? 목적세겠습니까? 목적세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걷어들여질 때부터 오로지 그 사업에만 사용해야 되는 세금이 있어. 그러니까 예산의 경직성은 있겠지. 그러니까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금은 오로지 그 목적 사업에만 사용해야 돼.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목적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목적세는 다음의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다음의 세금이 뭐냐면 국세 중에 목적세가 있고요. 역시 이것도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 중에 목적세가 뭐가 있어요?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이라고 합니다.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방세 중 목적세 뭐가 있냐면 지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자원, 시설세 이런 이런 세금도 있어. 또는 지방 교육세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국세 중에 목적세.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자 페이지 9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왜 목적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세의 그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목적세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목적세의 어떤 정의나 목적세의 어떤 의의 이런 것들은 굳이 읽어볼 필요도 없고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세면 외우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국가의 백년지 대계는 농업을 바탕으로 하고요. 국가의 천년지 대계는 교육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업이나 교육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다? 목적세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또는 교통세.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교육세와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더라는 거지. 자, 공부를 하면서 처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단어, 용어거든요. 살면서 지역, 자원, 실세라는 세금 있는지는 처음 본다는 거 아닙니까?
생소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늘 공부하다 보면 아 지역 자원 실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의 어떤 친숙함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이 시간을 내 가지고 용어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발달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어 때문에 힘들고 용어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그런 거 갖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고 하셨죠. 한두 달 지나면 자연스럽게 문맥상 알게 됩니다. 하셨죠. 어찌됐건 목적세 있어요. 국세 중에 목적세 뭐 있어요?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종 목적세,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시설세. 뭐 악기잘 따서 외우던 어떻게든 외우던 그걸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3번에 조세 정가에 따른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조세 정가와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뭐 직접세, 간접세 표시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표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간접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에 대한 것을 1월 1일서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뭐가 문제냐면 부가세를 법적으로 신고하고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나서 점심 사 먹을 텐데 거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죠. 이 커피 안에 커피 오늘 사왔는데 커피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부가가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커피를 파는 사업자지. 하지만 여기에 부과된 실질적인 부담은 누가 하고 있어?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만들어질 때 법적으로 납세를 져야 될 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세금들이 있어.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일치할 거라고 예상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것을 직접세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책 제목이 뭐예요? 우리 책 제목이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세무사인데 세무사 시험을 보면은 세법 시험이 뭐냐면 세법 학이야.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 세법하고 세법 학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그 시험 범위에서 너무 크다는 거죠. 세법 학이라고 한다면 법률이 아닌 그타의 어떤 이론적 학문적인 구분도 시험 문제에 포함되겠지만 세법이라고 표시되는 순간 학문적 구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게 아무것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 이론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직접세냐 간접세냐의 구분은 법률적 구분이 아니라 학문적인 구분이라고. 그래서 시험 범위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이제 세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직접세가 이런 거고 간접세가 이런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간접세 종류를 외울 필요 없고 직접세 종류를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자 우리 세법과 관련돼서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양도소득 등을 배울 건데 이런 세금들은 다 대부분 직접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간접세에 해당되는 세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뭐 종가세, 종률세 있는데 이런 것들요 굳이 여기서 공부할 필요 없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건지 당연히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5번 과세물권 귀속에 따른 분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인세인지 물세인지 나중에 또 알게 돼. 그러니까는 읽지도 마시고 그냥 보지도 마세요. 지금 이런 거 보면은 더 헷갈려.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세요. 12페이지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주제. 자, 독립세가 있어요. 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세 대상이나 행위가 있어요. 부동산을 여러분들 취득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취득에 대한 독립된 세금으로서 어떤 세금 나오죠? 그렇죠. 취득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취득세를 내보시면 알겠지만 취득세를 내게 되면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고 그 취득세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한다. 기생하는 세금이야. 어디에 기생하는 세금이냐면
취득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그 취득에 따른 독립세를 얘를 본세금으로 해서 이 본세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라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 부가세는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세금에 대한 세금이라고. 세금에 대한 세금이라면 이거 무슨 과세야? 이중과세야. 이거는 단연코 폐지가 돼야 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 행정 또는 이익단체들의 어떤 그 목적이 아직 폐지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폐지해야 될 제도인 겁니다. 세금에 대한 세금이야. 아셨죠? 이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를 내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냐면 취득세를 내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 10%와 그 다음에 지방 교육세 20%를 각각 내게 돼요. 그 정확한 얘기는 나중에 취득세 가서 다시 하도록 하죠. 어찌됐건 취득세를 내게 되면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 교육세도 내야 된다. 여러분들 또 하나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등록세 또는 옛날에는 등록세라고 했지만 지금 등록면허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는데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면 어떤 세금 내게 돼요? 지방 교육세 20%를 내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산을 보유하겠어요? 재산을 토지, 건물,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 그럼 보유하고 있을 때는 무슨 세금 내죠? 대표적으로 재산세나 또는 국가적으로 종합 부동산세 등을 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종부세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지방 교육세 20%가 나오게 되고 종합부동산세 나오면 여기는 뭐가 따라 나오냐면 농어촌 특별세 20%가 떨어져 나와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2달 동안 이 세금들을 배워야 할 거거든. 이 세금들을 배울 때 당연히 이런 내용들도 다시 배울 거야.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서 배운다고 해서 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배우면 이 내용 배울 거고 등록면세 배우면 이 내용 또 배울 거야. 아셨죠?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찌됐건 세금의 납부세에게는 이렇게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하세요. 부가세의 가장 큰 단점이 세금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만일 양도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세금 내죠?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양도세는 부가세가 없어. 이게 특징이야. 좀 이따 다시 결론 낼 거고. 다만 여러분들 이런 세금들이 감면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면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다시 한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양도세 등이 감면 시에는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다시 내야 돼요. 이게 참 웃기고 있는 건데 얼르고 뺨 때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100만 원 양도세 감면해 줄게 라고 해서 당연히 나는 얼마 감면받을 줄 압니까? 100만 원을 당연히 감면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고하고 나면 얼마 내야 돼? 20만 원을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이 감면받는다면 그 감면세에게는 뭐가 부과될 수 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해. 자,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방세에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어요. 맞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는 국세인 농특세 20%가 붙습니다. 다시 한번요. 근본적으로 지방세에는 지방교육세 20%가 국세인 종부세에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어요. 이걸 기준으로 하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취득세는 지방세이지만 농어촌 특별세 10%가 부과된다는 점.
오케이? 두 번째,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다는 점.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 이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에는 대부분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됩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돼요. 여기까지 기존 원칙이죠. 자, 추가적으로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되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농어촌 특별세 10%가 부과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득세에는 양도소득세에는 뭐가 없다? 양도세 납부세액에는 부가세 제도가 없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면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된다는 점. 아셨죠? 그래서 이 부가세 이런 제도가 있다. 자, 외워지지 않더라도 아, 부가세라는 제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여기 가서 또 공부할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외워두면 더 편하겠지.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페이지 13페이지 가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세법이 뭐예요? 부동산 세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페이지 지금 어디요? 1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뒤져봐도 부동산 세법이라는 법이 없어. 그럼 왜 부동산 세법이냐면 부동산 관련 세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세법을 임의적으로 우리 책 제목을 부동산 세법이라고 표현한 것뿐이라고요. 아셨죠? 부동산 세법이란 법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세법인데 이런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자, 첫 번째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 있고 보유에 관련된 세금이 있고 처분에 관련된 세금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금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 있을 수 있고 뭐 상속세나 증여세도 분명히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조세일 수 있죠. 물론 이와 관련된 부과되는 세금도 지금 방금 배웠었고 아셨죠? 그 외에 부가가치세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인지세 뭐 이런 세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산세 있죠. 또는 종합부동산세 있었죠.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있을 수 있고요. 만일 사업자가 양도하면 사업소득세가 있을 수 있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임이 있을 수 있고 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내는 세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페이지 어디예요? 14페이지 그런 데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자,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공부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자,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조세입니다. 세 번째 주제 부동산 관련 조세예요. 제가 오늘 6개에서 7개 정도의 주제를 오늘 공부할 거예요. 아셨죠? 오늘 집에 가서 만일 복습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된다면 책 읽지 마시고 그냥 적어 정리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세법은 그렇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지금부터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제가 줄 긋지 않는 한 굳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게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 중에서 그럼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자, 이런 취득, 보유, 처분에 관련된 조세는요. 오히려 세법의 시험 문제보다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부동산 조세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에 관련된 조세는 우리 부동산 세법의 문제이기보다는 개론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한번 여기서 한번 공부를 먼저 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조세가 있대요.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돼서 생각하기 힘들죠? 생각하기 힘들면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14페이지에서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조세를 한번 찾아보자고. 지방교육세? 아니?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보면서 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아까운 문제야. 아셨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외우셔야 돼. 농, 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보유, 처분할 때 나오는 세금 농, 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을 수 있잖아. 라고 했는데 왜 이 문제가 발단이 되냐면 이 내용을 자기 교재에다가 써놓은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는 제가 구분한 게 아니라 예전에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그 출제했던 교수의 책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아셨죠? 이것 말고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교수들이 원하는 답은 요 두 가지입니다. 아셨죠?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가 이제 발달을 하는데 자 그럼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만 내는 세금이 있어. 처분할 때에는 관계되지 않은 세금이 있어. 이거 뭐지?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 아셨죠? 이것 말고 다른 거 있지 않아?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는데 원하는 답이 뭐야? 지방교육세. 아셨죠? 근데 제가 굳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은 질문이 두 가지야. 질문이 두 가지인데 답은 한 가지야. 자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에 내는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다음 중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아셨죠? 결론적으로 답은 뭐다? 지방교육세야. 그럼 반대로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되진 않았지만 부동산의 보유와 부동산의 처분만에 관련된 세금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다? 예? 지방소득세가 있어. 아니 소득세는 답이 아니야? 아니 소득세도 답이 될 수 있지. 근데 세 문장에서 원하는 답은 뭐다? 지방소득세라는 말이에요. 말 이해하셨죠? 이것 말고 또 있을 수 있어 생각해보면. 아셨죠? 하지만 우리 출제위원들이 원하는 답은 이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를 묻지 마시고 그냥 이거 알고 지방소득세는 되는데 소득세는 안 돼? 당연히 소득세도 되지. 소득세라는 표현도 되지만 소득세라는 표현보다는 지방소득세로 물어볼 확률이 더 높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나갈까? 그럼 뭐가 있겠어?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는 관련됐지만 보유에 관련되지 않은 조세 혹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인지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특이하게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특이한 거다. 이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관련된 게 있어. 아셨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30분을 공부했거든요. 뭐 했냐는 거지. 30분 동안 많이 듣곤 했는데 뭘 들었어? 첫 번째 쓰진 않았지만 물납이 인정된 조세 먼저 외우라고 했어요. 물납이 인정된 조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자, 첫 번째 외웠고 두 번째 목적세 외우라고 했거든요. 자, 왜 목적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목적세인지 아닌지만 중요해. 자,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지집,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었다라는 거. 왜 목적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교농, 지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독립된 세금과 부과되는 세금의 문제가 있었죠. 자, 근본적으로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20%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되는 걸 원칙으로 삼대. 자, 추가적으로
지방세인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 10%가 추가된다는 점. 양도소득세 납부자에게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감면된 취득세나 등록매세나 양도세 등이 감면을 받는다면 감면세에게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 있었어요. 자, 부동산 관련 조세가 있는데, 자, 부동산 관련은 결국 취득, 보유, 처분에 관련된 세금일 텐데,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거?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거, 즉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거, 지방 교육세.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되지 않고 오로지 보유와 처분에만 같이 나오는 세금, 지방 소득세가 있고. 자, 부동산의 보유에 관련되지 않고 오히려 취득과 처분에만 관련된 세금이 있다면 인지세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1분 했던 내용을 지금 30분 동안 설명한 거라고 아셨죠? 이게 다음 회차, 다다음 회차 가면 이런 거 제가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셨죠? 그냥 이렇게만 하고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세법이 공부 시간이 너무나 작아. 한 달에 2번, 3시간 반 정도 공부 시간밖에 안 된다고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330페이지를 배워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많지 않고,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중개사법이 몇 점이, 중개사법이 우리 세법이 중개사법 2차가 뭐예요? 중개사법이 40문제, 그 다음에 공법이 40문제, 그 다음에 3교시에 공시 세법이 여기가 24문제, 세법이 1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16문제가 된다. 여러분들 제가 뭐 강의도 뭐 오랜 동안 했지만 세법 때문에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말은 들어도 세법 덕분에 붙었어요 라는 말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맞아도 40점이야. 네? 다 맞아도 40점.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세법이 참 계륵 같은 존재이지만 세법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분명히 많기 때문에 세법 공부를 또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세법은 지금 공부해도 어렵고 나중에 5월달에 공부해도 어려워. 아셨죠? 그런데 5월달 가서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개론 모든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다면 그때 가서 세법 공부를 해도 되는데 5월달 가도 여러분들은 민법 헤매고 있을 거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역시 헤매고 있는데 그때 또 세법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더 헷갈리거든. 아셨죠? 그래서 웬만하면 세법도 지금부터 천천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공부를 한다 하면 제가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절대 책을 안 읽을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복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해놓은 그 암기사항만 외우고 가자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돼요. 그럼 5월달, 6월달 또는 7월달, 8월달에 문제 풀이할 때 거기다 살만 붙이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법은 16문제 맞게끔 공부하시는 방법이 더 좋겠다. 세법 잘하는 방법 아세요? 세법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세법 잘하려면요. 외우는 것도 좋은데 더 나가서 민법처럼만 공부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법처럼만 공부해봐 세법 100점이야. 누가 봐도. 아셨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16문제 뭐 내 과목을 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 그렇다 하면 그 정도의 어떤 전략 전술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16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16문제가 나와?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3, 4문제 나오고 재산세 종부세에서 3, 4문제 나와요. 양도소득세에서 뭐 6문제, 7문제 또는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사이에 출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조세 총론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16문제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법이 중요하고 어떤 세법이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중요해봤자 한두 문제 차이일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냥 다 중요한 내용 다 중요하다? 다 그냥 부적절하다. 뭐가 특히 더 중요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셨죠? 다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세법에서 10문제 이상을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의 판단은 대부분 양도소득세에서 판단이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양도세가 양도 많고 그만큼 좀 더 중요한 세목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되고 지방세는요. 여러분들 지방세는 취득세만 잘해놓으면 얘네들은 그냥 약간 껌먹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점수 맞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양도세에서 점수 맞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저 세 가지 정도만 그냥 외우고 가시면 돼요. 굳이 책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지방세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자, 그런 거 읽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읽지 마시고 쭉 넘기셔도 돼요. 아셨죠? 일일이 읽어보지 마세요. 뭐 앞으로 이런 것들 배울 거야. 안 배우겠다는 게 아니고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서 아무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은 그 공부하는 도중에 알게 되는 거지 용어 알고 공부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순서 먼저 나와 있다고 해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 없고 넘어가십니다. 쭉 넘어가고 대신에 17페이지 23번, 24번 가산세와 가산금 제도가 있거든요. 가산세와 가산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독립된 주제로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문서는 표시만 해두세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뒤에 반드시 나오니까. 자, 18페이지 25번입니다. 체납 처분반은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친구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안 갚아요. 근데 그 친구에게 내 완력에 의해서 그 친구로부터 재산을 뺏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채권의 어떤 강제 인수에 있어서 채권자 자력 집행 금지예요. 그럼 채권자가 나름대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법원에 가서 부탁을 해야 되겠죠. 법원에다 가압류 등을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그런 절차를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요.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제 집행을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채권자 중에서도 채권자가 자력으로 집행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채권자 자력으로 집행할 수가 있는 게 자력 구제가 가능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세 채권과 공과금이라는 거예요. 조세와 공과금은 법원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 자력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 자력으로 압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금 안 내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통장에 바로 압류가 들어와요. 법원에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력으로 압류를 가능한 거야. 아셨죠? 여러분들 자동차세 안 내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갑니다. 그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세무 공무원이 바로 하죠. 건강보험료 안 내보세요. 여러분들 통장에 바로 압류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채권은 자력 구제가 불가능한데 자력 구제가 가능한 채권이 있어. 조세하고 공과금이 있는 거야. 아셨죠? 근데 이렇게 자력 집행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체납 처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 이런 체납 처분은 뭐다? 자력이라는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체납 처분비는 뭐겠어? 체납 처분비는 그런 체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이겠지. 재산을 압류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공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고 한다? 체납 처분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제가 이걸 왜 먼저 설명드리냐면 나중에 그 압류한 재산을 매각, 공매,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매각 대금을 채권자 순위로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 분배 순위의 가장 1순위는 강제 집행 비용이나 체납 처분비가 모든 채권자의 채권 순위에 앞서서 채권의 회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체납 처분비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좀 알고 계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법원이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면 강제 집행이라고 한다면 자력으로 채권 집행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체납 처분이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갑니다.
특수관계인 뭐 이런 것들 뭐 필요 없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읽어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냥 넘어가세요. 아셨죠? 넘어가라 한다고 짝짝 지우지 말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데 선배 강사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강의할 때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는 말은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괜찮대요. 네.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 말은 하지 말래요. 그게.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시험에 나온다 100번을 얘기해도 그거는 기억을 안 하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그 한마디는 끝까지 기억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우라고 한다고 안 나온다고 했다고 표시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냥 넘어갑니다. 아셨죠? 나오는 것만 표시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조세 총론에 해당되는 뭐 기본적인 조세 분류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했던 거예요. 아셨죠? 문제 풀 필요도 없어. 문제 풀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29페이지 납세 의무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의 확정, 납세 의무의 소멸입니다. 오늘 거기 페이지 29페이지 출제 경향 및 출제 포인트 나오죠. 찾으셨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거의 매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납세 의무 확정, 납세 의무 소멸은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시다시피 성립이 거의 별표 5개 나온다면 거의 납세 의무 성립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예전에는 그 1교시, 2교시로 나눠져 있던 것이 이제 3교시로 나누면서 공시세법이 3교시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멸에 대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요한 건 납세 의무 성립, 그 다음에 조금 현재 기출 문제 등을 반영한다면 납세 의무 소멸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뭐냐면 제가 항상 이거 하는데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거하고 안 살아있는 거하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저렴하다는 거지 이게 생물하고 무생물을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했던 구분하는 것은 너무 저렴한 구분인데 자 생물하고 무생물은 과학적으로 생의 순환 주기를 갖는 걸 생물 그렇지 않는 걸 무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라이프 사이클이지. 즉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게 생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무생물. 우리는 그것을 생의 순환 주기 이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는 이런 과정 등을 거치는 것을 생물, 그렇지 않은 것을 무생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라이프 사이클. 한국말로 생의 순환 주기 이론이에요. 아셨죠? 근데 이 생의 순환 주기라고 하는 이 이론이 기본적으로 과학 용어인데 이 생의 순환 주기 이론이 모든 학문의 접목이 돼요. 그래서 마케팅론을 배우다 보면 제품의 생애 순환 주기 이렇게 또 세법을 배우다 보니까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채무인데 이건 생물 자체가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납세 의무에 대해서도 하나의 어떤 그 생애 순환 주기 이론을 접목해서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도 태어나서 성장해서 소멸되는 그런 과정을 법률적 체계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납세 의무의 성립, 납세 의무 확정, 납세 의무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데 자,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데요.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성립된대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세법을 공부하면 이 과세요건만 공부하면 50% 공부가 끝납니다. 과세요건만 외우고 있으면. 그 과세요건은 뭐냐면 첫 번째 과세 대상이에요. 두 번째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과세할 것이며 누구에게 과세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얼마야가 중요하겠죠. 세금 얼마 내야 돼? 라고 한다면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오케이 좋아서 산출세액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뭐를 과세하는 게 재산세지? 자동차 보유하고 쓰면 재산세 내나요? 자동차세 내지. 재산세 내지 않죠. 주식 보유하고 쓰면 재산세 내나요? 서화나 골동품 보유하고 쓰면 재산세 내나요? 그럼 도대체 뭘 보유할 때 재산세를 내는 거야?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를 재산세의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산세는 뭐를 과세하는 세금이야? 라고 묻는다면 이건 내 생각, 내 상식으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재산세의 대상으로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과세 요건이 법정주의야. 근데 여기서 법정이라고 하는 것 때 그 정자가 고정할 때 정의라고. 법에서 정해준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세법은 암기에 바다일 수밖에 없어. 왜? 과세 요건이 법정되어 있으니까.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열거주의고 열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암기하라는 거거든. 아셨죠? 그러니까 과세 요건 법정주의예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재산세 과세 대상에 뭐다?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야. 자, 그러면 재산세 납세는 누가 져야 돼? 보유한 사람이 져야 되겠죠? 그럼 누가 보유는 소유자인데 그 소유자가 기간 중에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아니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로지 그 사람의 소유라면 재산세 납세를 판단할 필요도 없겠지. 그 사람이 지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양도 되고 양도 양수가 되고 상속이 되고 증여가 되고 그랬을 때 그 한 해에도 여러 번의 소유권이 변할 수 있는데 그때 누가 납세를 질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역시 납세무자를 법으로 정해줘야 되겠죠. 그 납세무자 법으로 정할 때는 소유기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를 지도록 법으로 정해놨어. 따지지 말라고 법으로 그렇게 정했다고. 왜 6월 1일이야? 따지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놨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무는 6월 1일 현재 보유하는 시자가 납세자가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얼마를 줘야 돼? 그 재산의 가액에다가 정해진 세율을 정해놓으면 뭐가 된다?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다.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이제 부가와 징수도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아셨죠? 세법은 법정주의예요. 과세요건 법정주의야. 아셨죠? 법정주의다 보니까 뭐가 된다? 우리는 외우면 되는 거야. 아셨죠? 다만 그를 조금 이해하면서 외우느냐 아니면은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세법은 무조건 뭐다? 암기야. 아셨죠? 그러니까 세법이 제일 자꾸 어려워져. 세법이 자꾸 어려워져. 외우면 되는데 자꾸 이해하려고 해. 아셨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고 뭐 해라? 외워라. 아셨죠? 이게 근본적으로 답입니다. 어찌됐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이 된대요. 자동으로 성립이 된대. 이 자동으로 성립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채권,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채권 채무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채권과 채무의 성립하기 위해 채권과 채무의 관계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매개가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조세 채권과 조세 채무는 일반 채권 채무와 달리 그런 계약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계약이 있는 순간 걔는 구속이야. 아셨죠? 너 이번에 세금 얼마 내? 내가 얼마 봐줄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자동으로 성립된다는 것은 계약이 뭐하다? 불요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저 오늘 1월 달에 와서 오늘 학원 강의 2번을 할 텐데 한 달에 2번의 강의를 할 텐데 어찌됐든 저 공짜로 할 수 없잖아요. 구리에서 저 강남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려. 아이고 왜 이렇게 차가 막혔는지. 웬만하면 차를 안 끌고 오려고 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끌고 왔는데 어찌됐건 간에 뭐가 된다? 그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내가 그러면 돈을 벌었으면 번 돈에 대한 소득세 납세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는 분명히 신동우라고 하는 선생한테 세금의 납세금을 지울 텐데 언제부터 그 권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받은 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한 때 그거를 뭐 해야 된다? 정해줘야 되겠죠. 아셨죠? 따라서 왜냐하면 뭐가 필요 없어? 계약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면서 채권 채무의 성립 시기를 따로 배우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일반적인 채권 채무는 뭐가 있으면 되니까. 계약으로서 성립하면 되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의 조세 채권의 즉 성립,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는 계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채권의 권리를 가질지, 언제부터 의무를 부담해야 될지가 법으로 뭐 있어야 된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 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계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성립 시기를 뭘 할 수밖에 없다? 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법으로 정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주의다? 열거주의예요. 아셨죠? 열거주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조하자면 뭐 하라고요? 암기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절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당연히 뭐다? 암기사항이야. 법으로 정해놓은 글이라고. 이게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고. 법으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정해놨어야 돼. 서로 뭐가 없다 보니까. 계약이 없다 보니까. 아셨죠?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이해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외람해야 되는 상황.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부터 구체적으로 다시 쉬었다 좀 볼게요.